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신 댓글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플라이2라는 대화명 쓰시는 애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네요. 버스 운행하며 항상 경제에 눈을 뜨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업데이트되면 바로 소식 알려줘서 고맙고 동료 기사보다 한 발 더 나가는 워딩으로 기분 좋고 오늘도 잘 듣고 가요. 예. 제가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이 아래쪽이 좀 덜 아프더라고요. 치즈의 수술한. 아무튼 저희는 이런 댓글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단골 애청자시죠. 인나인님. 파파고가 성능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저번 주에 한번 돌려봤는데 기존 구글 번역기에 비해 조금 자연스러운 반면에 동음 이의어들을 오역한다든지 버그일 수도 모르겠지만 고유명사들, 예를 들어 경불진같이 보편화되지 않은 단어들은 전혀 엉뚱한 단어로 번역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인간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지금의 인공지능 따위가 박 PD님의 고급진 아재 개그를 이해할 수 있기나 할까요? 아직 전문가 수준의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PD의 아재 개그에 엄청 빠져 계신 분이군요. 또 로이오 대화명 쓰시는 애청자분은요. 진행자님 진짜 이번 여름에 부탄에 한번 오시지요. 올해가 부탄 한국 수교 30주년이라 한국인에게만 체류에 따른 비용, 일종의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절반 깎아준다네요. 이런 댓글 남겨놓으셨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 GDP 관련된 방송할 때 부탄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복지수 얘기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제가 진짜인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부탄 전문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여행사에 이런 포스팅을 해놨네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부탄 체류비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아까 댓글 남겨놓으신 것처럼 한국과 부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한국 여행객에게만 특별한 혜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실제로 부탄을 방문하려면요. 입도세 또는 세금을 내야 된대요. 약 200달러라고 합니다. 이거를 60달러로 한국인에게만 인하해 준다는 얘기인 거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더라고요. 호텔 비용, 항공사 운임료도 할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부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박 PD도 제수 씨한테 부탄 한번 보내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국민들이 많다고 하니 관심은 가질 것 같아요. 다음은 키위님이신데요. 두 PD님의 이상적인 홍보로 인해 작은 행동 실천합니다. 이 키위님은요. 저희 북백 시간에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그리고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이 책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직접 사셔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 게시판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나 잘 듣고 있는 수많은 청취자 중 한 명이에요. 팁으로 두 분 대표하는 외침 또는 구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지. DJ들이 클로징 할 때 멘트 하듯이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성시경이 잘 자요 뭐 했던 거 그렇죠. 이런 걸 하라는 것 같은데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지랄 옆차기 그만하세요? 뭐 이런 거? 임자, 나를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을 한 권에 담은 책이 나왔다고? 네, 각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는 책인데요. 각하의 따님도 나온다고 합니다. 메이에? 영애도 나온다고? 허허, 나쁜 내용들로 가득하겠구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학창시절 미모가 뛰어나 한 남학생으로부터 구애받았던 이야기, 경원들 몰래 혼자 후문으로 나와 자유를 만끽한 추억 등도 들어있더라고요. 권력력이 강했지만 권력을 잡은 뒤에는 비전과 철학이 없어 실패했다는 평가도 맞이지는 않습니다. 임자, 그럼 내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 있어? 가난에 허덕이던 한국을 경제화한 국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각하 아쉽게도 공과 함께 과오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에게 과오가 있다고? 장기 집권한 거 그거 다 구국신념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각하 진정하시고요. 혹시 각하의 라이벌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메이야? 김대중이 왜 내 라이벌이야?
어쨌든 한번 읊어봐. 그건 사서 보시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김영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글로벌 유력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진짜 환율 조작국은 한국이다, 이런 기사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난리가 났는데 정부가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적극 나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지난 13일 날 진짜 환율 조작국은 중국, 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8%에 육박한다, 이게 근거다,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죠. 특히 일본은 2011년 이후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고, 중국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를 낮추기보다 막대한 절하 압력을 받고 있는 위안화를 끌어올리고 있다. 통화 절상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국가를 꼽으라면 한국과 대만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어제 저녁 늦게 공동 명의로 파이낸셜 타임즈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오늘 아침 발표를 했어요. 기재부와 한은은 항의 서한에 한국은 환율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로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미세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나름 해명을 한다고 한 거네요. 그렇죠. 또 기재부와 한은은 IMF와 미국 재무부 보고서 등을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을 한 근거는 없다, 이런 설명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가 있네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왜 이 같은 주장을 했느냐? 예. 기재부와 한은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향해 있는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한국과 대만으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 노리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거로 뭘 들었냐면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2015년에 일본의 미디어 회사인 니케이에 인수됐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 유력지가 아니라 이건 일본 신문이다, 일본 정부의 말대로 움직인다, 정부에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드네요. 애초에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다고 정부에서 누누이 강조해왔잖아요. 근데 어찌 거론되니까 이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국민 감정에 또 호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물론 지금 실질적인 주인은 일본 회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누가 인수했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논조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주인만 일본 회사인 뿐이지 거기서 일하는 기자들은 글로벌적으로 다 흩어져 있잖아. 일본 정부에 휘둘린다? 이거는 국내 언론을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죠. 지들이 하니까 남들도 그러는 줄 알아. 다음 소식입니다. SK그룹이 정경련에서 곧 탈퇴할 것 같습니다. 오호. 이렇게 되면요, 4대 그룹 중에서는 작년 12월 LG, 지난 6일 삼성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그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만 남게 되죠. 어우, 정몽구 아저씨 없지 않아요? 심심할 텐데.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정경련에서 공식 탈퇴하겠다, 16일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탈퇴 의사를 밝혔죠. SK그룹 측은 정경련에 회원으로 가입한 SK그룹 계열사 20곳 가운데 이노베이션, 텔레콤이 오늘 탈퇴원을 제출한다. 정경련 회원사인 SK의 나머지 18개 관계사도 조만간 탈퇴원을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현대차는 어떻게 한답니까? 빅4 중에 3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즉 이전같이 왕성하게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요, 현재까지 정경련 탈퇴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비를 올해부터는 내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아니 회비 내지 않으면 이거 탈퇴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탈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요 회원사가 줄줄이 탈퇴를 하면서 사실상 와해 위기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련은? 그래서 조만간 쇄신안을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누리도 자유한국당 이름만 바꿨잖아. 그렇죠. 이 정경련도 이름만 바꾸고 뭔가 다시 활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 같은 느낌? 당황하셨어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네.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이 그 이후로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금감원은요,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이요, 전년 대비 21.5%가 감소했다.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많이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919억 원. 와,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21.5%나 줄었는데도 1,000억 원이 넘어요. 거의 2,000억 원에 육박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나. 유형별로 살펴보니까요. 대출 빙자형, 그러니까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거죠. 이 피해액이 1,340억 원, 전체의 70%에 육박합니다. 이 대출 빙자형 피해액은요, 전체는 줄었지만 요것만 놓고 봤었을 때는 1년 전보다 28%나 증가했대요. 또 정보기관 사칭형, 검찰입니다. 뭐 네. 이런 전화 있잖아. 이거에 의한 피해액도 579억 원. 이거는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고 하네요. 뭐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처 능력도 높아졌다. 따라서 이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자기들 자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대출 빙자형 피해액은 안 줄어? 28%나 늘어났다면서요. 특히 저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잖아요. 네. 청와대에서도 아직 대포폰 쓰고 있다며. 그렇죠. 이러니 이게 완전히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벤치마킹 하려고 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환경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와. 지방자치단체 72곳 중에서요. 세종시, 광주시, 전주시, 춘천시, 청주시 이렇게 33곳의 접수가 조기에 마감됐습니다. 접수가 끝난 곳 가운데 청주시와 같은 27곳은요.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자체입니다. 신규 보급 지역의 전기차 구매 열기가 뜨거웠다고 환경부는 전했네요. 특히 청주에서는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 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섰대요. 아하. 세종시, 용인시에서는 보조금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됐고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는 작년에 비해 4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얼마나 보조를 해주길래 이렇게 인기가 늘어난 거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요. 국고가 1,400만 원, 지방에서 3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대의 아이오닉 기본 사양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자체에 따라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의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 오호. 환경부는 올해 3월까지 전기차 보급 실적을 토대로 4월 중에 지자체별 국고 보조금 예산을 재조정할 예정인데요. 실적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다. 그런 지역에는 보조금을 우선 뿌리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환경부는 보급 확대를 위해서 충전요금이나 인프라 확충, 주차료 감면과 같이 전기차 이용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 보니까 얼마 전부터 전기차가 한 대 돌아다니더라고요. 주민 중에 3분이 있군요. 예. 근데 주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요. 왜요? 왜냐? 주차장에 이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플러그가 있는데 거기서 충전을 하시는 거야, 이분이. 아, 공용으로 쓰는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충전하는 요금을 나머지 주민들이 다 내주는 거야. 어허. 해결책은 간단하죠. 300가구, 500가구 이렇게 기준을 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마트 가봐도 이마트 같은 곳에선 충전소가 따로 마련돼 있더라고요. 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점심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1시간 아니에요? 보통 1시간인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썼어요. 뭐냐면요, 직장인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점심시간, 이게 업종과 회사에 따라 근무 조건 못지않게 양극화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일부 기업들은요,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대요. 이 점심시간을 자기개발 시간으로 쓸 수도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일부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은요, 근로기준법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주 짧은 점심시간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먹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지점의 은행원이나 병원, 간호사 등 이런 직종에서는 공식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만 대부분 업무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교대로 식사한다, 이런 원칙이 있대요. 네. 따라서 1시간이지만 이 1시간을 다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20분에서 30분 내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야 되니까, 교대를 해줘야 되니까 자리에 돌아오기가 바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내가 1시간을 다 써버리면 내 동료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관행이 법 위반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고 해요. 뭐냐면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죠, 이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딱 나와 있대요. 이거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료애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노무사는 한국일보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료, 금융보업 등 업종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점심시간의 시간대를 바꿀 수는 있지만 1시간 이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만 사정상 1시간 미만의 점심시간이 지속돼도 기업 측에서 공식적으로 1시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법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뭐냐면요,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이 아예 제로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보육교사들은 점심시간 때 애들 밥 먹이느라 자기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거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양극화 빨리 없앨 수 있는 묘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점심시간마저 양극화가 있다니 참 슬픕니다. 그런 면에선 우리는 진짜 행복하잖아. 우리는 시간을 벌고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좀 길죠. 근데 둘이 먹을 땐 20분 만에 먹잖아, 우리도. 아니 20분 만에 먹고 우리는 산책을 1시간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인 20분이죠. 오늘 면접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옷값만 얼마야? 50만 원이잖아. 뜨거! 이게 날벼락이야. 나 하필 면접 보러 가는데. 죄송해요.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변상? 딱 봐도 고딩인데 고딩이면 돈이 있어. 저 월 700 버는데요. 뭐? 월 700? 네, 에어백, 명품백, 커터백 아니고 700? 그렇다니까요. 넌 진정한 새나라의 꿈나무구나. 근데 비결이 뭐니? 스마트 포스팅이요.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 포스팅? 그게 뭐야? 스마트 포스팅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스마트 포스팅과 함께라면 당신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 홍보가 어렵거나 영상 광고를 퍼뜨려야 하는데 고민이신 광고주 여러분, 스마트 포스팅 인플루언서들과 최고의 마케팅을 경험해보세요. 쉽고 간편한 앱테크의 시작, 스마트 포스팅. 박 PD는 북유럽 좋아하시죠? 당연하죠. 복지 천국이잖아요. 거기다가 북유럽 디자인, 핀란드 교육, 슬로우 라이프. 이민 가고 싶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유럽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북유럽 삶은 동경하지만 의외로 그 속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사회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인데 어떻게 자본주의 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요? 박 PD의 그런 질문에 답이
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북유럽에서 그들의 경쟁력을 찾아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 책이 뭐죠? 질러야겠는데? 경쟁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만나다. 북유럽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비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현대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람이죠. 사람이군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살아온 40여 년간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모그룹이 부족해요. 시간도 짧고 이런 한계에도 바뀌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변해야 한다. 야근을 줄여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라. 점심 1시간 보장하라.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일을 실행하는 기업은 드물죠. 근데 최근 변심하기 시작한 기업이 있어요. 그것도 무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라고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 전한 소비자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드디어 먹히기 시작한 걸까요? 최근 현대차는 차량 출고 후 6개월까지 비정상적으로 주름이 발생한 모든 시트를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호. 지난달 방송에서 신형 그랜저 시트에 주름이 심하게 치고 있다. 그래서 주름 게이트다. 100km밖에 안 달린 차량이 말이죠.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몽고 아저씨가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나 봐. 그러니까 진짜 듣는 것 같은데요. 방송을 할 때만 해도 현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죽 시트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좋은 가죽은 원래 늘어진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시트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다는 거는 현대차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현대차가 진짜 깨달은 게 많은 건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대차의 그 DNA 자체를 바꾸는 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하다. 시트 무상 수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차량 출고 후 6개월까지 비정상적으로 주름이 발생한 모든 시트, 이게 대상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정상적으로 주름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주름이 발생해야만 고쳐준대. 또 다른 하나는요, 문제가 된 신형 그랜저 시트만이 아니라 전 차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신형 그랜저 시트에서만 생기는 하자, 이 인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어필한 부분은 분명히 신형 그랜저란 말이야. 그랜저 IG. 그런데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심지어 포터, 트럭 시트까지도 무상 수리 보증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차종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요? 거의 없죠. 시트 주름 게이트는 신형 그랜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신형 그랜저 이야기라고 콕 집어서 무상 수리 정책을 발표했다면 조금 바뀌나? 이런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이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장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딜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티 현대차 정서가 너무 강해서 답답하다. 잘못된 보도도 분명히 있는데 기사 댓글에 현대차 욕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현대차 직원의 글은 못 봤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어허. 이 사장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비난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직원 개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하는 것을 올해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니 반박 댓글 안 올리면 조인트 까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게 이해가 되죠. 기사에 붙는 악플도 그렇지만 현대차가 자체 실시한 조사에서 르노, 삼성, 한국GM과 같은 경쟁사 대비 비호감도가 2배 이상 높게 나온 점이 결정타였어요. 그래서 이 사장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사업에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영업 전략실 이거를 신설을 했어요. 이게 뭐냐?
기존 국내 영업본부 내에 커뮤니케이션실과 마케팅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짬뽕을 해버렸어. 그만큼 급했단 얘기겠죠. 아니 이건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론을 직원들을 동원해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장이 말한 반론을 제기한 현대차 직원이 없었다. 이 부분과 신설된 영업전략실의 역할,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현대차는 좋은 차를 만듭니다 라고 적극 해명하는 직원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없을까? 일단 현대차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평사원, 대리, 과장급이 만약에 현대차 에어백은 30도 틀어서 충돌해야 터진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썼다면 이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팩트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과 한국에서 따로 생산된 세타2 엔진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현대차가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현대차 직원들은 신차를 상당 수준의 할인을 받아서 살 수가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과장급 이 정도만 돼도요. 최소 20% DC. 오호. 그런데 이 중에서 역시나 적지 않은 직원들이 2년 내에 중고차 시장에 이 차를 다시 팔아버린대.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 사람이 퇴사를 하기 전까지 반복이 된다는 거야.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떠돌게 될까요? 현대차 직원도 현대차를 오래 안 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타2 엔진 내구성 문제 이거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이 2년 만에 차를 저렇게 자꾸 바꾸지. 저라도 이렇게 의심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과 한국에서 따로 만든 세타2 엔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엔진 관련 사고 민원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수준으로는 다룰 수가 없다. 이게 현대차 측의 줄기찬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또 현대차는 노동자의 생산성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한국 공장보다 미국 공장이 훨씬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미국 공장에서의 청정 문제, 그러니까 청결도 탓에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차에 한해서 리콜을 실시한다. 이런 발표가 벌써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건 한번 저희가 짚어드렸었죠. 작년에 발생한 부산 일가족 산타페 급발진 추정 사고 역시 유튜브 영상만 봐도요. 최소한 운전자의 과실이나 실수와는 거리가 멀다.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결과는 늘 그렇듯이 고객님 과실. 개인택시 운전 경력 20년이 넘는 분이 차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차가 와이라노 아이고 우리 아기 어쩌나 절규를 하는 그 음성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을 본 다수의 분들 역시 차에서 굉음이 들린다. 이러한 지적을 해줬단 말이죠. 아무리 몽구 아저씨가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한다지만 직원들도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현대차는 정직하다, 하자는 없다, 간판을 걸고 주장하는 직원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양심에 찔리겠죠. 그럼 영업전략실의 역할은 뭘까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없다. 그러면서 분노한 이사장이 혹시 영업전략실의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댓글을 대거 쓰게 하는 건 아니겠죠? 국정원이 하다가 딱 걸려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설마 아닐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 다 까발려졌는데. 이왕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신설했다고 하니 정말로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현대차 관련 방송을 할 때 오늘 언급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선 사항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해봅니다. 아이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 기업도 변하지 않는다.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트 주름 펴준대잖아요.
박 팀장, 이번에 우리 새로 나온 제품 있지? 이거 홍보 좀 하게 광고 모델 좀 빨리 알아봐. 오, 연예인 광고 하시게요? 아니, 우리 경쟁사도 연예인 광고에서 대박 났잖아. 박 팀장은 아는 연예인 하나 없어? 빨리 좀 찾아봐. 부장님, 찾아보니까 파인드스타라는 데가 있네요. 우리 회사에 맞는 모델을 빅데이터로 소개해준대요. 파인드스타? 그럼 진짜 스타도 찾아줘? 광고주분들 제품 홍보 제대로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모델을 쓰고 싶은데 연예인은 비쌀 것 같다고요. 광고 계약서는 써본 적도 없다고요. 촬영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시고요. 걱정 마세요. 파인드스타가 있잖아요. 같은 모델, 다른 가격, 스타를 찾아드립니다. 파인드스타, 검색창에 파인드스타를 입력하세요. 박 PD, 지금 뭐 하고 있어? 코딩하고 있습니다. 알파고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코딩을 배우려고요. 알파고가 팟캐스트 한다고 설칠 텐데 미리 대비해야죠. 공부를 한다니 좋긴 한데 그걸로 되겠어?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알파고를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쏟아지는 IT 기술 트렌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 그런 게 있어요? 물론이지. IT 시대에 왜 기본소득이 중요한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집착하는지, 900원짜리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있다고. 그렇게 좋은 책이 있어요? 반비 출판사에서 나온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와, 제목부터 섹시하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양극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테크놀로지의 모든 것,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 반비에서 편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페이스북에 키타임즈란 컨텐츠에서 본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잭 도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이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창업자 겸 CEO이고, 레리 페이지도 구글 창업자잖아요. 그리고 잭 도시는 스퀘어라는 업체를 이끌고 있는 CEO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의 CEO들이란 얘긴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이랑 모두 일해본 사람이 있대요. 네. 현재 스퀘어에서 근무 중인 엔지니어인 고클 라자람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 세 사람과 함께 일해본 결과 발견했던 공통점을요, 블로그 사이트인 미디엄에 소개했는데 이게 엄청난 화제라고 해요. 이 세 명의 창업자는요, 직원들과 1대1로 만날 때 혹은 집단 미팅을 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절대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대. 이 세 사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단어는요, 놀랍게도 다른 회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너무나 자주 사용된대요. 특히 회사가 커지고 또 상장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걸 입에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단어가 뭘까요? 영업이익? 비슷해요. 바로 매출이라고 합니다. 매출, 기업의 성과와 성장을 보여주는 단어잖아요. 기업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세 명의 창업가는요, 직원들 앞에서 매출이라는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면 매출 대신 다른 적합한 단어로 직원들을 압박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드시죠? 물론 아니라고 합니다. 세 명의 창업가는요, 세 가지 이야기를 매출을 대신해서 사용한다고 해요.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 전략, 그리고 회사의 정체성을 만드는 스토리가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고객을 사로잡을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매출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출은 딱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되잖아. 네. 올해 몇 억 벌었다, 몇 천억 벌었다, 이게 나오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이야기는 수치화가 불가능하죠. 뭐 스토리가 있는가? 뭐 있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고객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이것도 뭔가 명확하게 보여주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창업가는요, 이렇게 수치화되지 않은 이런 말들로 직원들을 독려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라자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명의 창업가는 창업 첫날부터 매출은 후행 지표에 불과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매출은 회사가 목표, 전략, 고객, 제품, 직원 등 이 모든 요소를 제대로 수행했을 때 따라오는 파생물임을 이들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네. 직원들을 매출에 연연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매출을 오히려 강조를 하다 보면은 매출을 올릴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매출도 저절로 따라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라자람은요, 이런 설명도 합니다.
매출만 따지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CEO라면 직원들이 장기 목표에 집중하고 더 설득력 있는 전략을 짜고 경쟁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을 쫓는 자는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멀리하는 자가 오히려 돈이 따라온다. 뭐 그거랑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운영하면서 매출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네.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쫓아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해서 탈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한 지방 언론사 기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지방 언론사 기자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대. 근데 왜 자살을 했느냐? 기자인데 회사에서 매출 압력이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언론사들은 기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너가 광고 따온 만큼 알아서 가지고 와라.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해당 기자도요. 청운의 꿈을 품고 기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내 기사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 이런 뜻을 품고 기자가 됐을 텐데 막상 기자가 되고 보니까 광고직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맨날 위에서 야, 너 얼마에 왔어? 기사를 얼마 써왔냐가 아니라 광고를 얼마 따왔어. 이런 압박을 엄청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일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절대 강조 안 하잖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